회장님! 운전기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도로를 덮쳤고 회색 세단은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튕겨나갔어요. 차체가 두 번 구르며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대한민국 3대 재벌 서한그룹의 여회장 서윤아. 그녀가 뒷좌석에 쓰러진 채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빗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죠. 흑투성이 작업복,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이 윤아의 어깨를 잡는 순간 묘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손은 광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골에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사실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태백산줄기 깊숙이 박힌 황동리는 한때 탄광의 불빛으로 밤을 밝히던 마을이었죠. 검은 석탄을 실어 나르던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광부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황동리에 남은 것은 녹슨 철탑과 무너진 담벼락, 그리고 떠나지 못한 노인들 뿐이었죠. 마을 어귀에 세워진 낡은 이정표는 글자가 반쯤 지워진 채 빗속에 홀로 서 있었어요. 오늘은 유달리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하늘이 한꺼번에 쏟아붓기로 작정한 듯 산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황토빛 급류가 되어 좁은 산길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 산길 한복판을 검은 세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 유리를 때리는 빗줄기는 쉽게 거치지 않았죠. 운전석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창밖을 내다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어요. 짙은 남색 재킷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 서한그룹 여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온몸에서 풍기는 여자였죠. 하지만 윤아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윤아는 오늘 이사회에서 들은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황동리 부지 매입건은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개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전부 날리는 겁니다. 서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의붓오빠 서태준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이 그때였어요. 운전기사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급커브 앞에서 산 위쪽 사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시커먼 흙더미가 도로를 덮치는 순간 운전기사가 핸들을 꺾었어요. 세단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차체가 두 번 구르며 나무를 들이받았고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죠. 윤아는 뒷좌석에 쓰러진 채 왼쪽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앞을 보니 운전기사는 이미 의식을 잃고 핸들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윤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뒷문이 뜯겨나갔어요. 빗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작업복, 흙이 덕지덕지 붙은 장화. 남자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윤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신 있어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윤아는 실눈을 뜨고 남자의 얼굴을 보려 했어요. 빗물이 눈에 들어와 흐릿하게 보였죠.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상하리만치 안정적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남자는 유나를 차 밖으로 꺼낸 뒤 잠시 운전기사를 살폈어요. 손가락 2개를 목에 갖다 대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어. 그리고 다시 유나에게로 왔어요. 유나의 팔을 살피고 가슴 쪽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고 눈꺼풀을 들어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거칠어 보이면서도 정확했죠. 마치 수십 번을 해본 사람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갈비뼈가 폐를 건드리고 있어. 유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죠.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남자의 등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유나는 그 품에 안긴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는 차민혁이었어요. 황동리에 흘러든 지 5년째 폐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죠. 마을 사람들은 민혁을 과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손재주도 좋은데 왜 이 깊은 산골에 틀어박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복순 할머니만 빼고는. 민혁의 거처는 마을 끝쪽에 자리한 낡은 집이었어요. 흰 회벽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마루는 삐걱거렸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과는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 전체를 덮은 선반에는 약병과 붕대, 의료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천으로 덮인 넓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민혁은 유나를 탁자 위에 눕히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고 도구를 펼치고 가위로 유나의 제킨 엽선을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진 상태였죠. 그중 하나가 폐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치를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어떤 의사보다도 침착했습니다. 유나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했어요. 민혁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 같기도 했고 혼잣말 같기도 했죠. 유나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어요. 운전기사는요? 민혁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한테 맡겼어요. 걱정하지 말고. 유나가 다시 물었어요. 폰은? 폰 어디 있어요? 민혁이 유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눈이기도 했죠. 지금 전화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서한그룹 회장이에요. 지금 당장 연락을. 알아요. 민혁이 짧게 잘랐습니다. 유나가 굳었어요. 남자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밤새 빗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민혁은 유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맥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군용 담요를 덮어주었죠. 등잔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민혁의 얼굴은 반쯤 그늘져 있었어요. 그 그늘 속에서 민혁의 눈은 유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창밖 어둠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빗소리는 멈추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어요. 몸을 일으키려다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들어왔고 팔에는 부목이 되어져 있었죠. 유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투박한 나무 선반, 낡은 지형도, 빽빽하게 적힌 메모지들, 그리고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광부 장화. 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나는 사발을 들고 있었어요. 유나를 보더니 말없이 탁자 위에 사발을 내려놓았죠. 먹어요. 죽이야. 유나가 민혁을 올려다보았어요. 내 비서한테 연락해줘요. 번호 알려주면. 민혁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혔어요. 복구에 사흘은 걸릴 거야. 사흘이요.
유나의 목소리에 날이 섰죠. 민혁은 태연하게 자신의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근방은 휴대폰이 잘 안 터져요. 황동리는 원래 그래. 유나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한그룹 회장이 산골 폐광촌에서 광부에게 죽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죠. 유나는 죽사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녀가 나야. 오복순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방 안에 유나가 누운 것을 보자 눈을 찡긋하더니 민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젯밤에 산 위에서 차 굴러 내려오는 거 봤어. 이 사람이 그 차에 있던 거야.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복순이 유나를 훑어보았어요. 고급 재킷, 명품 구두, 부러진 팔에 정성스럽게 대어진 부모. 어디서 왔어요, 아가씨?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오복순이 픽 웃으며 민혁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과거 들키지 않으려면 조심해.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눈빛이 달라. 민혁은 묵묵히 죽만 먹었죠. 오복순은 유나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밥은 내가 갖다 줄게요. 여기 있는 동안은 내 말 들어요. 유나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회장이에요. 오복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여기선 그런 거 없어. 황동리에선 내가 이장이고 내가 제일 높아.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요. 며칠은 꼼짝 말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광부라기엔 걸음걸이가 너무 반듯했죠. 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유나는 오른손으로 죽사발을 쥐며 입안에 한 숟갈을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민혁이 광산으로 간 사이 유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메모지에는 빽빽하게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한쪽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죠. 유나는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의학 잡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빛이 바랬지만 사진은 선명했죠. 젊고 단정한 남자가 수술 가운을 입고 렌즈를 향해 정면으로 서 있었어요. 제목 옆에는 이름이 박혀 있었죠. 차연준 교수, 최연소 신경외과 석좌 교수 선임. 유나는 천천히 사진과 문 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어요. 이 남자는 죽었습니다. 5년 전 수술실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유나는 분명히 읽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오늘 아침 민혁이 자신을 내려다보던 눈빛과 똑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흙이 묻은 작업복, 거칠게 튼 손등. 민혁이 손을 씻으러 가려는 순간 유나가 잡지를 내밀었어요. 차연준 교수. 민혁이 굳었습니다. 등이 멈췄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유나가 잡지를 펼쳐 사진을 민혁 쪽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혁의 눈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죠. 다만 무겁게 유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빗방울 한두 개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빗소리보다 훨씬 차갑게 흘렀어요. 민혁은 유나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잡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유나의 손에서 잡지를 가져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딸깍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떠나요. 민혁이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도로 뚫리는 대로 마을버스 있어요.
오복순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유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유나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민혁이 돌아보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혁은 두 걸음 만에 유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죠. 이거 원래 있던 증상이에요. 유나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한 2년. 민혁이 유나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약통을 가져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미간을 좁히며 낮게 말했죠. 이 약 어디서 받았어요? 주치의한테요. 서한그룹 의료재단 소속이에요. 민혁이 알약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더니 반으로 잘랐어요. 단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민혁의 눈빛이 달라졌죠. 서늘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유나가 민혁을 올려다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약은 심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탁자 위에 놓인 반쪽짜리 알약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죠. 2년 동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겨 먹던 약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직접 처방하고 재단 약국에서 받아온 약이었어요. 확실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민혁이 유나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확실해요. 유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서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사회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언제나 걱정스럽다며 고개를 기울이던 그 얼굴이. 민혁은 침술 도구를 꺼내 유나의 손목과 가슴 옆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숨이 고르게 펴졌죠. 민혁은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제안이 있어요. 유나가 눈으로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내가 당신 심장을 제대로 잡아줄게요. 그 대신 이 마을 철거 막아줘요. 유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태준이 황동리 부지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민혁이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차연준인 거 맞죠?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차민혁이에요. 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민혁이 도구 가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유나는 잠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게요. 이튿날 아침부터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오복순이 민혁의 집 마당에 빨래가 2사람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지런히 집집마다 소문을 퍼뜨렸죠. 마을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저 과묵한 양반한테 여자가 생겼나 봐. 서울 여자 같던데 옷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오복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민혁의 집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유나는 마루 끝에 앉아 민혁이 어디선가 구해다 준 낡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 재킷은 찢어져 쓸 수가 없었죠. 오복순이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당 한켠에 세워둔 호미를 집어 유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유나가 호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밥 좀 매줘요. 여기선 공짜 밥이 없어. 저는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오복순이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어서. 유나는 호미를 손에 쥔 채 오복순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비서도, 이사도, 그 누구도 이 할머니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밭은 엉망이었습니다. 유나는 호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한번 긁었다가 흙이 신발에 튀자 인상을 찌푸렸죠. 오복순이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오복순이 시범을 보이자 유나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서툴렀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유나의 호미질이 조금씩 땅에 익어갔습니다. 오후에 민혁이 광산에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밭을 메고 있는 유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죠.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와 유나 옆에 내려놓았죠. 유나는 사발을 들어 벌컥 마셨어요. 생전 처음 마시는 우물물이었습니다. 차갑고 달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민혁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낯선 차 두 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민혁은 도끼를 내려놓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남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유나의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복순이 마을 앞에 버티고 서서 팔짱을 꼈죠. 못 봤어요. 여기 외지 사람 안 와. 남자 하나가 집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오복순이 막아섰어요. 사유지야. 영장 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뒤쪽 길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 순간 민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끼를 어깨에 걸친 채였죠. 뒤쪽은 광산구역이에요. 허가 없이 들어가면 불법이야. 남자가 민혁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났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차들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복순이 민혁 옆으로 왔어요. 서태준 쪽 사람들이야. 유나 씨 찾는 거겠지.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산 쪽 비밀 통로 봐둬야겠어. 유나는 민혁의 집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가고 싶지 않았죠. 아니,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태준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민혁은 유나를 데리고 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좁은 갱도를 걸었죠. 유나는 민혁의 뒤를 바짝 따라갔어요. 돌벽이 어깨에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갱도가 넓어지며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민혁이 스위치를 올리자 전구 몇 개가 켜졌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죠. 좁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조명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여기가 뭐예요? 민혁이 장비들을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뒀어요. 유나가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수술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해온 사람의 공간이었죠. 나를 수술할 생각이에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해야 해요. 여기서 유나는 발전기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 광산 안, 무면허 의사. 어느 것 하나 안심이 되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유나는 민혁의 손을 기억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갈비뼈를 짚던 그 손. 어떤 의사보다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던 손. 알았어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민혁이 먼저 갱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는 그 뒤를 따르며 전구 불빛 아래 놓인 수술 도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광산 깊은 곳에서 혼자 이것들을 하나씩 모아온 사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유나는 돌아서며 좁은 갱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민혁은 유나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잡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유나의 손에서 잡지를 가져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딸깍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떠나요. 민혁이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도로 뚫리는 대로 마을버스 있어요. 오복순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유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유나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민혁이 돌아보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혁은 두 걸음 만에 유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죠. 이거 원래 있던 증상이에요. 유나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한 2년. 민혁이 유나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약통을 가져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미간을 좁히며 낮게 말했죠. 이 약 어디서 받았어요? 주치의한테요. 서한그룹 의료재단 소속이에요. 민혁이 알약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더니 반으로 잘랐어요. 단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민혁의 눈빛이 달라졌죠. 서늘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유나가 민혁을 올려다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약은 심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탁자 위에 놓인 반쪽짜리 알약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죠. 2년 동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겨 먹던 약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직접 처방하고 재단 약국에서 받아온 약이었어요. 확실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민혁이 유나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확실해요. 유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서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사회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언제나 걱정스럽다며 고개를 기울이던 그 얼굴이. 민혁은 침술 도구를 꺼내 유나의 손목과 가슴 옆 혈자리에 침을 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숨이 고르게 펴졌죠. 민혁은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제안이 있어요. 유나가 눈으로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내가 당신 심장을 제대로 잡아줄게요. 그 대신 이 마을 철거 막아줘요. 유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태준이 황동리 부지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민혁이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차연준인 거 맞죠?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차민혁이에요. 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민혁이 도구 가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유나는 잠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게요. 이튿날 아침부터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오복순이 민혁의 집 마당에 빨래가 2사람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지런히 집집마다 소문을 퍼뜨렸죠. 마을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저 과묵한 양반한테 여자가 생겼나 봐. 서울 여자 같던데 옷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오복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민혁의 집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유나는 마루 끝에 앉아 민혁이 어디선가 구해다 준 낡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 재킷은 찢어져 쓸 수가 없었죠. 오복순이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당 한켠에 세워둔 호미를 집어 유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유나가 호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밥 좀 매줘요. 여기선 공짜 밥이 없어. 저는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오복순이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어서. 유나는 호미를 손에 쥔 채 오복순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비서도, 이사도, 그 누구도 이 할머니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밭은 엉망이었습니다. 유나는 호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한번 긁었다가 흙이 신발에 튀자 인상을 찌푸렸죠. 오복순이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오복순이 시범을 보이자 유나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서툴렀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유나의 호미질이 조금씩 땅에 익어갔습니다. 오후에 민혁이 광산에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밭을 메고 있는 유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죠.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와 유나 옆에 내려놓았죠. 유나는 사발을 들어 벌컥 마셨어요. 생전 처음 마시는 우물물이었습니다. 차갑고 달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민혁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낯선 차 두 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민혁은 도끼를 내려놓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남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유나의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복순이 마을 앞에 버티고 서서 팔짱을 꼈죠. 못 봤어요. 여기 외지 사람 안 와. 남자 하나가 집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오복순이 막아섰어요. 사유지야. 영장 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뒤쪽 길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 순간 민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끼를 어깨에 걸친 채였죠. 뒤쪽은 광산구역이에요. 허가 없이 들어가면 불법이야. 남자가 민혁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났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차들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복순이 민혁 옆으로 왔어요. 서태준 쪽 사람들이야. 유나 씨 찾는 거겠지.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산 쪽 비밀 통로 봐둬야겠어. 유나는 민혁의 집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가고 싶지 않았죠. 아니,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태준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혁은 유나를 데리고 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좁은 갱도를 걸었죠. 유나는 민혁의 뒤를 바짝 따라갔어요. 돌벽이 어깨에 닿을 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갱도가 넓어지며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민혁이 스위치를 올리자 전구 몇 개가 켜졌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죠. 한쪽 벽에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는 조명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민혁이 장비들을 점검하며 대답했어요.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뒀어요. 유나가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술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수년 동안 혼자 이것들을 하나씩 모아온 사람의 공간이었어요. 나를 수술할 생각이에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해야 해요. 여기서 유나는 발전기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 광산 안, 무면허 의사. 어느 것 하나 안심이 되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유나는 민혁의 손을 기억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갈비뼈를 짚던 그 손. 어떤 의사보다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던 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혁이 선반 한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광산 입구 앞에 나란히 서 있었죠. 한 명은 작업복 차림의 광부였고 다른 한 명은 양복을 입은 신사였어요. 민혁이 사진을 유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유나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죠. 아버지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야. 민혁이 사진 속 광부를 가리켰어요. 유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었죠. 두 분이 아는 사이였어요. 민혁이 사진을 다시 받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광산에서 같이 일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유나는 한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황동리, 서태준이 개발하려는 이 땅이 아버지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발전기 소리만 낮게 울렸죠. 민혁이 먼저 갱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는 그 뒤를 따르며 불빛 아래 놓인 수술 도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황동리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랐어요. 별이 손에 잡힐 듯 낮게 깔려 있었죠. 민혁이 마당 한켠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유나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산바람이 지나갔죠. 왜 사라진 거예요? 유나가 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혁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동료가 죽었어요. 수술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을 꾹 눌러놓은 목소리였어요. 사고였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태준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불량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납품을 강행했어. 나는 그걸 막으려다 수술실 사고의 책임자가 됐고. 민혁이 손등에 굳은 살을 내려다보았어요. 살아있으면 계속 당했을 거야. 그래서 죽은 걸로 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죠. 미안해요. 유나가 작게 말했어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한 일이니까. 민혁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유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서한그룹 회장 서유나가 아니라 그냥 서유나로 앉아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오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아, 할 말 있어. 빨리 와봐.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도 따라 일어서려 하자 민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있어요. 내가 다녀올게. 민혁이 어둠 속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평상에 홀로 앉아 별을 보았어요. 오복순의 집에 들어선 민혁에게 오복순이 낡은 일기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죠. 내 아버지 일기야.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민혁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왜 지금 주는 거예요? 오복순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서. 민혁이 첫 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굵고 투박한 글씨였죠. 페이지를 몇 장 넘기자 서윤아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어요.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서 회장이 현준이 학비를 대겠다고 했다. 내가 거절했지만 듣지를 않는다. 현준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민혁은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꼼짝하지 않았어요. 오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 아버지가 내 학비를 댔어. 네가 의대 다니는 동안 내내. 민혁의 손이 천천히 일기장 위에서 내려왔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황동리의 밤이 고요하게 흘렀죠. 민혁은 한참 후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오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상으로 돌아가자 유나가 아직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죠. 민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별거 아니야. 민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빛이 내려앉은 민혁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황동리의 별은 그렇게 두 사람 위로 조용히 쏟아졌죠. 봉쇄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황동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환경청 차량의 불빛만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민혁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로 흙 위에 선을 긋고 지웠다가 다시 그렸습니다. 광산 지형도였죠. 다은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해? 민혁이 나뭇가지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보건소 창고 약품이 사흘이면 바닥나. 노인들 당뇨약이랑 혈압약이 제일 문제야. 다은이 지형도를 들여다보았어요. 광산 뒤쪽 능선 넘으면 다음 마을까지 얼마나 걸려. 걸어서 4시간. 혼자 다녀올 수 있어.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쇄 인원이 능선 쪽에도 배치돼 있어. 서태준이 그냥 막아놓은 게 아니야. 다은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 위에 지형도를 발로 지웠죠. 보건소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오늘 밤에. 다은이 민혁을 올려다보았어요. 같이 가. 혼자 가는 게 빨라. 둘이 가는 게 안전해. 민혁이 다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유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던 모양이었죠. 유나가 손목에 찬 시계를 풀었습니다. 명품 시계였어요. 그걸 민혁 손에 쥐어주었죠. 이게 뭐예요? 민혁이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작물이든 뭐든 팔면 급한 거 살 수 있을 거야. 민혁이 시계를 돌려주려 했어요. 됐어요. 유나가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유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귀걸이를 빼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엔 목걸이였습니다. 탁자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죠. 민혁이 그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집어들었어요. 오복순이 마당으로 나왔다가 탁자 위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유나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 필요한 거 사는데 써요, 할머니. 오복순이 유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유나의 손을 덥석 잡았죠. 아이고, 이 아가씨가. 오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유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자정이 지나서였어요. 민혁과 다은은 광산 뒤편 샛길을 따라 보건소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않았죠. 달빛만 믿고 걸었어요.
창고 자물쇠를 민혁이 조용히 땄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다은이 선반을 훑으며 약품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있어. 당뇨약도 조금 있고. 민혁이 빈 가방에 약을 담았어요. 다은도 옆에서 챙겼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창고 앞에서 멈췄죠. 민혁이 다은에게 손짓했어요.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죠. 서태준 쪽 용역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선반을 훑으며 말했어요.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 다른 한 명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반 사이를 들여다보려 했죠. 그 순간 민혁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남자의 팔을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민혁이 목 뒤를 짚었죠. 남자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다은이 나머지 한 명에게 달려들었어요. 남자가 다은을 밀쳐냈습니다. 다은이 선반에 등을 부딪혔죠. 민혁이 돌아서서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혁이 남자의 급소를 정확하게 눌렀죠. 남자가 픽 쓰러졌어요. 다은이 벽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민혁이 다은에게 물었어요. 응. 너는? 가자. 두 사람은 약품 가방을 들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끼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죠. 민혁의 걸음이 빨랐어요. 다은이 따라붙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오복순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품 가방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다들 무사하구나. 민혁이 가방을 오복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노인들한테 나눠줘요. 용량 내가 적어둘게요. 오복순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윤아가 나왔습니다. 민혁을 보자마자 눈으로 훑었어요.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민혁이 윤아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가요. 차가워. 윤아가 민혁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쇄 나흘째 밤이었어요. 마을 동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혁이 제일 먼저 눈치챘죠.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마을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용역들이 마을에 불을 지른 거였어요. 겁을 줘서 스스로 마을을 떠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민혁이 창고 쪽으로 달렸어요. 불길이 번지기 전에 막아야 했죠. 민혁은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 뒤편 수로를 열면 물이 흘러내려왔어요. 민혁이 수로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쏟아졌죠. 마을 청년 박 씨가 달려와 함께 물을 끌었어요.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용역 3명이 나타났어요. 박 씨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민혁이 돌아섰죠. 용역 하나가 민혁에게 달려들었어요. 민혁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눕혔죠.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민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혁이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쳤습니다. 남자가 꺾였죠. 세 번째 남자가 민혁의 등으로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엉켜 바닥에 굴렀습니다. 민혁의 작업복 소매가 거쳤어요. 어깨 위로 깊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용역 중 한 명이 그 흉터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차연준이야. 민혁이 굳었어요.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병원에 있었어. 서 실장님 지시로. 민혁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줄은 몰랐네. 민혁이 남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순간 박 씨가 뒤에서 남자의 팔을 꺾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박 씨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민혁이 남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고에 가도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며 안도했죠. 오복순이 민혁에게 달려왔어요. 다쳤어. 괜찮아요. 오복순이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흉터 위에 손을 얹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오복순의 손을 가만히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 멀리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죠. 헬기가 낮게 날며 마을 빈터에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남자가 내렸어요. 양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빛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죠. 유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유나를 발견했죠.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유나야, 많이 걱정했어. 유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직접 왔네. 태준의 시선이 유나 옆에 선 민혁에게로 옮겨갔어요. 태준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혁 앞에 멈춰섰죠. 태준이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야, 차현준 교수.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과 민혁의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만에 마주 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차갑게 지나갔죠. 서태준이 민혁 앞에 서 있었어요. 헬기바람에 양복깃이 펄럭였습니다. 태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은 차가웠죠. 차현준 교수. 태준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렀어요. 마치 오래된 물건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천천히 또렷하게. 민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태준이 민혁의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시찰하듯 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광부 노릇하면서 태준이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런 데서 5년을 버텼어. 대단하다 진짜. 민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볼 일이 뭐야? 태준이 멈췄어요. 민혁을 바라보았죠. 유나 데리러 왔어. 그리고 당신도. 태준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유나가 민혁 옆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나는 안 가.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형제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유나야,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 빨리 병원 가야 해.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유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약이 왜 가짜였는지부터 설명해줘. 태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죠. 태준이 다시 웃음을 올렸어요. 무슨 소리야? 약이 가짜라니. 오빠. 유나가 한 발 더 나섰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아. 태준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복순이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태준을 노려보았죠. 태준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경호원들이 민혁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박 씨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나섰어요. 삽을 든 사람도 있었고 곡괭이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죠. 오복순이 호미를 손에 쥐고 태준 앞에 섰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내 마을이야. 태준이 오복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 위험하게. 위험한 건 당신이야.
오복순이 호미를 들어 태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태준이 뒤로 한 발 물러섰죠. 민혁이 그 틈에 다은에게 눈짓을 했어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광산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어딜 보내는 거야?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혁 앞에 던졌습니다. 차현중 교수, 5년 전 수술실 사고 기록이야. 당신이 집도하다가 환자를 죽인 기록. 봉투가 땅에 떨어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거 언론에 뿌리면 당신 끝이야. 살인 의사로 다시 세상에 나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민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유나가 허리를 굽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죠. 오빠, 이거 조작된 거잖아.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날짜가 바뀌어 있어. 수술 기록 담당자 서명도 원본이랑 달라. 유나가 서류를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나 서한그룹 서류 10년 넘게 봤어. 조작된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산 쪽에서 다은이 뛰어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민혁아. 다은이 태블릿을 민혁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태준의 목소리였죠.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어요. 납품업체 바꾸지 마. 그냥 써. 문제 생기면 집도의 책임으로 돌리면 되니까.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민혁이 태블릿을 들어 태준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여기 남긴 거야. 태준이 태블릿을 낚아채려 했어요. 민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서울 언론사 3곳에 전송했어. 지금쯤 기사 올라가고 있을 거야. 태준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허공에 멈췄죠. 민혁이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5년 전에 네가 죽인 이재혁이 끝까지 증거 남겨뒀더라. 태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죠. 그때 마을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들어왔어요. 다은이 이미 연락을 해둔 거였죠. 경찰이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태준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태준이 경찰과 민혁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러다 유나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오빠. 태준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끌려가면서도 민혁을 바라보았죠. 민혁은 끝까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헬기가 홀로 빈터에 남았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복순이 호미를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끝났나? 민혁이 오복순을 바라보았어요. 끝났어요. 오복순이 민혁의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놈아.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 씨가 손에 든 삽을 땅에 꽂으며 환호했습니다. 노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안도했죠. 민혁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죠. 이 마을에 숨어든 뒤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죠. 유나가 민혁 옆으로 왔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동리 봉쇄가 풀렸어요.
환경청 차량이 철수했고 도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마을 어귀를 걸었죠. 서울에서는 아침 뉴스가 시끄러웠어요. 서한그룹 전략기획실장 서태준의 구속 소식이 모든 채널을 덮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천재 의사 차연준의 생존 소식이 그 뒤를 이었죠. 민혁은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마당에 앉아 오복순이 가져다 준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옆에서 숟가락을 들었죠. 서울 올라갈 거야. 다은이 물었어요. 민혁이 찌개를 한술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언제? 유나 수술 끝나고. 다은이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민혁은 찌개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작게 웃었죠. 알았어. 유나는 방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이사회에 서류를 보내고 법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태준이 없는 서한그룹을 수습하는 일이었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유나가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죠. 민혁이 마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민혁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며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인상을 찌푸렸죠. 다은이 옆에서 웃었어요.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죠. 유나는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열었습니다. 황동리 부지 개발 계획서였죠. 유나가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삭제했어요. 휴지통으로 끌어다 버렸습니다. 영구 삭제. 클릭했어요.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창을 닫고 등받이에 기댔어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유나를 광산 안으로 데려갔어요. 비밀 의료 기지였습니다. 발전기를 켜고 조명을 올리자 수술실이 환하게 밝아졌죠. 민혁이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유나는 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5년 동안 이걸 만든 거야.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 민혁이 장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오고 나서 마을 노인들 보면서 민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복수보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았어. 유나가 수술대를 손으로 짚었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나를 여기서 수술할 거야. 응? 두렵지 않냐고 물으면 물어봐.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두려워요. 민혁이 장비에서 눈을 떼어 유나를 보았습니다. 나도. 유나가 눈을 깜빡였어요. 의사가 두렵다고 하면 어떡해. 솔직한 거야. 민혁이 다시 장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 당신 심장, 내가 잡을 수 있어. 유나는 민혁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산 조명 아래 민혁의 얼굴은 5년 전 잡지 속 사진과 달랐어요. 더 거칠었고 더 단단했죠. 하지만 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 믿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죠. 내일 해요. 민혁이 말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광산을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황동리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별이 많았죠. 민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유나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들이 같이 저 별 봤겠네. 유나가 말했어요.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별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혁이 입고 있던 작업복 겉옷을 벗어 유나의 어깨에 걸쳐 주었죠.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민혁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겉옷을 여몄어요. 민혁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죠.
수술은 새벽 2시에 시작되었어요. 광산 지하 비밀 수술실에 발전기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은이 마취 준비를 마치고 민혁을 바라보았죠. 준비됐어. 민혁이 장갑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가운을 입은 민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광부 차민혁이 아니었죠. 차연준이었어요. 유나가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죠. 민혁이 유나 옆으로 왔어요. 무서워.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한번 꽉 쥐었습니다. 끝나면 내가 여기 있어.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은이 마취를 시작했죠. 유나의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았어요. 민혁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어요. 다은이 민혁의 지시에 맞춰 움직였고 두 사람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선 수술실이었지만 민혁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 정확했어요. 5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수술 막바지였어요. 유나의 심장이 잠깐 멎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죠. 민혁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으로 심장을 직접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조명 아래 민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4번째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규칙적인 박동음이 수술실 안에 울렸어요. 다은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봉합까지 끝냈습니다. 메스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죠. 손이 약간 떨렸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서야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다은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창백하지만 호흡이 고른 얼굴이었어요. 민혁이 수술 가운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가 눈을 뜬 것은 6시간 후였습니다. 광산 조명이 부드럽게 켜져 있었죠. 민혁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민혁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민혁이 유나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어요.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살았어. 유나가 작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명희한테 수술 받았는데.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죠. 유나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별말을. 차연준. 민혁이 그제야 돌아보았어요. 진짜로 고마워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죠. 그러다 다시 장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빨리 나와야 해. 서울 가야지. 유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낯선 단어처럼 들렸어요. 수술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혈색이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마당을 혼자 걸었죠. 오복순이 뒤에서 따라다니며 뭐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이 아가씨야.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혁아, 이 사람 좀 봐. 민혁이 마루에 앉아 신발을 고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말 들어요.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한편이야. 민혁이 다시 신발로 시선을 내렸어요. 둘이 한편이야. 오복순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즈음 서울에서 소식들이 날아왔어요. 서태준이 구속 수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맞고소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다은이 그 소식을 들고 민혁에게 왔어요.
민혁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무면허. 민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면허 살아있어. 다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정부 보호 아래 유지됐어. 사망 위장하는 조건으로. 다은이 한참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 물어보지 않았잖아. 다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차연준.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태준 맞고서 준비해줘. 5년 전 기록 전부 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어요. 민혁은 법정에 직접 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차연준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앞에 선 거였죠. 법정은 조용했어요. 민혁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죠. 5년 전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혁이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피고인석의 서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죠.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언은 1시간이 걸렸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죠. 유나도 방청석에 앉아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민혁이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파일을 재생했죠. 서태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납품업체 바꾸지 마. 문제 생기면 집도의 책임으로 돌리면 되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이 피고인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어요. 옆에 선 교도관이 막았죠. 저건 조작이야. 저 파일은.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태준이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판결은 사흘 후에 났어요. 살인 교사 및 경영권 찬탈 미수.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민혁은 법정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 옆에 섰죠. 끝났다. 다은이 말했어요. 민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어요. 황동리 하늘과는 달랐죠. 높고 뿌옇고 복잡했습니다. 유나가 민혁 옆으로 왔어요.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어때? 유나가 물었어요. 민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아.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복수했는데. 응. 민혁이 말했습니다. 재혁이가 없어. 유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혁 옆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혁이 눈을 찡그렸죠. 차연준 교수님, 한 말씀. 서한그룹 회장님, 앞으로 계획은?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재혁 박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혁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유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은이 혼자 서서 계단 아래로 걸어가는 2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은에게 몰려왔어요. 강다은 박사님, 차연준 교수의 앞으로 행보는? 다은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동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 말이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갱도에서 피어난 기적의 수술, 전설의 의사 차연준 돌아오다. 황동리에서 오복순이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사진 속 민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문을 접어 가슴에 안았죠. 마을이 조용했어요. 녹슨 철탑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오복순이 마당에 서서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길 끝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왔구나. 차가 마을 어귀에 멈추었어요.
문이 열리며 민혁이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입고 온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황동리에 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죠. 유나가 조수석에서 내렸어요. 다은이 뒷좌석에서 내렸습니다. 오복순이 마당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민혁을 보자마자 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어깨를 세게 두드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민혁이 오복순을 바라보았어요. 재판이 길었어요.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오복순이 유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유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얼굴 좀 살았네. 유나가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오복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혁이 덕분이지. 내 덕은 무슨.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어요. 민혁을 보자 반갑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가 뒤에서 뛰어왔죠. 왔어요, 형. 민혁이 박 씨를 바라보았어요. 마을 잘 있었어. 박 씨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혁이 눈으로 물었어요. 저 간호조무사 학원 등록했어요. 민혁이 잠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복순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밥상을 차렸어요. 마당에 평상을 놓고 음식을 늘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감자전, 묵은지. 투박하지만 따뜻한 상이었죠. 민혁이 오복순 옆에 앉았어요. 유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은이 박 씨 옆에 자리를 잡았죠. 오복순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자, 다들 들어봐. 마을 사람들이 오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이 황동리라는 이름을 가진 지 50년이 넘었어. 탄광이 살아있을 때도 문 닫고 나서도 우리는 여기 있었어. 오복순이 민혁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 녀석이 흘러들어온 지 5년이 됐어. 처음엔 뭔 사연이 있나 싶었지. 그런데 이 녀석 덕에 마을이 살았어. 민혁이 막걸리 잔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복순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해. 황동리 사람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짤랑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밥상이 무르익었어요. 노인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 씨가 다은에게 간호 공부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다은이 진지하게 들으며 조언을 건넸어요. 유나가 민혁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밥상은 처음이에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때? 유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민혁이 감자전 하나를 집어 유나 앞에 놓았어요. 유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먹어요. 오복순 할머니 감자전이 황동리에서 제일 맛있어. 유나가 감자전을 집어 한 입 먹었어요.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진짜네. 민혁이 자기 잔에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죠. 마당에 민혁과 유나만 남았어요.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이었어요. 황동리의 밤하늘은 언제나 이랬죠. 유나가 말했습니다. 서한그룹 정리됐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꿨고 민혁이 하늘을 보며 들었어요. 나는 고문으로 물러났어. 일주일의 절반은 여기 있을 거야.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동리에. 응. 민혁이 다시 하늘로 시선을 돌렸어요. 민혁 씨는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할 거야.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서울병원 러브콜 다 거절한 거야. 응? 왜?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죠. 여기가 맞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오복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죠. 민혁 앞에 내려놓았어요.
유나 씨한테 줘야 할 것 같아서 민혁이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오복순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나가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예요? 민혁이 일기장을 유나에게 밀었어요. 내 아버지 일기야. 유나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쓸었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굵고 투박한 글씨였죠. 유나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서 회장이 현준이 학비를 대겠다고 했다. 내가 거절했지만 듣지를 않는다. 현준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죠. 이게 무슨... 민혁이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의대 학비를 댔어. 내가 졸업할 때까지. 유나가 일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빨개졌죠. 아버지가... 두 분이 이 광산에서 같이 일했어. 내 아버지가 다쳤을 때 당신 아버지가 도왔고 그 뒤로 오래 알고 지낸 거야. 유나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기다렸죠.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천재 의사가 된 거네.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바랐던 거야. 당신 아버지도. 유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눈가에 맺혔죠. 아버지. 유나가 낮게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죠. 민혁이 유나 옆에 바짝 앉았어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였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말해줘서.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혁이 보건소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낡은 보건소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죠. 민혁이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진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혁이 의자에 앉아 기록을 펼쳤습니다. 마을 노인들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죠. 민혁이 아는 이름들이었어요. 5년 동안 몰래 돌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벌써 왔네. 할머니가 제일 먼저 진료받아야 해요. 무릎. 오복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앉아요.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복순이 투덜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오복순의 무릎을 살폈어요. 오복순이 민혁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현준이 내 무릎 봐주네.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선 차민혁이에요. 오복순이 픽 웃었습니다. 그래, 차민혁? 오복순이 민혁의 머리를 한번 쓸었어요. 민혁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보건소 앞에 마을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죠. 민혁이 보건소장으로 왔다는 소식이 마을을 돌았어요. 유나가 보건소 앞을 지나다가 줄을 보았습니다. 민혁이 창문 너머로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었죠.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갈비뼈를 짚던 눈빛이었죠. 유나가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울 거 있어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접수 봐줘요. 노인들 이름이랑 증상 적어서. 유나가 접수대에 앉았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들어왔죠. 어르신 성함이. 김말순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유나가 또박또박 받아 적었어요. 노인이 유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여기 직원이요. 유나가 웃었어요. 오늘부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저녁이었어요. 민혁이 보건소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유나가 손목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힘드네. 매일 할 거야.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려고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잠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걸었죠. 유나가 그 뒤를 따랐어요. 해가 황동리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죠. 민혁과 유나가 나란히 걸었어요. 그때 민혁이 멈추었습니다. 유나도 멈추었죠. 민혁이 마을 창고 쪽을 바라보았어요. 박 씨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뭔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전구줄이었어요. 수백 개는 될 것 같은 전구줄을 광산 입구 쪽으로 날랐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저건 뭐야? 박 씨가 민혁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형, 오늘 저녁에 광산 앞으로 와요. 깜짝 있어요. 민혁이 박 씨를 바라보다가 유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몰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혁이 광산 입구 앞에 섰을 때 숨이 멎었어요. 광산 안쪽 깊숙한 곳까지 수만 개의 전구가 켜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불빛이 갱도를 가득 채웠죠. 처음 두 사람이 손전등 하나만 들고 걸었던 그 갱도가 빛의 터널이 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박 씨가 민혁 옆에 서서 말했어요. 어때요, 형? 민혁이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가 민혁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빛의 터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반지였습니다. 작고 단순한 반지였죠. 화려하지 않았어요. 민혁이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오복순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혁이 유나를 올려다보았어요. 서유나.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심장 고쳐줬으니까. 민혁이 반지를 들었어요. 이제 그 심장 내가 지킬게. 유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그때였어요. 민혁의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오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니, 오복순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든 건 보건소 쪽에서였죠. 보건소장님, 응급 환자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혁이 굳었어요. 반지를 든 채 무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유나가 먼저 웃었어요. 가요. 빨리. 민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유나가 반지를 내려다보았어요. 빛의 터널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반지 위에 맺혔습니다. 오복순이 유나 옆으로 왔어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녀석이 저러네. 유나가 웃었어요. 민혁 씨답죠.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가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어요. 제가 분위기 맞춰서 전구 다 달았는데. 다은이 박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유나는 빛의 터널 앞에 서서 민혁이 뛰어간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보건소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혁의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움직였죠. 유나가 반지를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마을 어귀에 쓰러진 나그네였어요. 황동리를 지나던 중년 남자였는데 심장이 갑자기 멎은 거였습니다. 민혁이 보건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죠. 지시가 빠르고 정확했어요. 박 씨가 뛰어와 옆에 붙었고 다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발을 맞췄어요. 민혁이 남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은이 호흡을 보조했죠. 박 씨가 민혁의 지시에 따라 도구를 건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남자의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돌아왔죠. 민혁이 손을 떼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은이 민혁의 등을 두드렸어요. 살았어.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형, 저 심폐소생술 배우길 잘했죠? 민혁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 박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보건소 밖에서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나오자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유나가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밥 차려놨어요.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오복순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민혁이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보건소 문을 잠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황동리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전구줄은 아직 광산 앞에 켜져 있었죠. 불빛이 마을 어귀까지 번졌어요. 민혁이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안했어. 유나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환자가 먼저죠.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민혁 씨. 유나가 민혁을 똑바로 보았어요. 나 이미 대답했어요. 민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언제? 반지 끼워줄 때. 민혁이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유나가 그걸 보고 웃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황동리 폐광 앞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들꽃으로 만든 화환이 입구에 걸렸죠. 하객은 마을 사람들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은과 박씨, 서울에서 온 몇몇 얼굴들이었습니다. 민혁은 흰 셔츠 차림이었어요.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민혁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죠. 긴장했어. 오복순이 물었어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복순이 민혁의 옷깃을 다시 한번 잡아당겼어요. 거짓말하지 마. 손이 차잖아. 민혁이 오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순이 민혁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한참 잡고 있었죠. 잘 살아야 해.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복순이 눈가를 훔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유나가 나왔습니다.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흰 원피스에 들꽃을 한 송이 꽂은 차림이었죠. 하지만 얼굴이 빛났습니다. 수술 전의 창백함은 사라졌어요. 볼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죠. 유나가 민혁 앞에 섰어요. 왜 그렇게 봐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예뻐서. 유나의 볼이 붉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복순이 앞으로 나왔어요. 축사를 맡은 사람이었죠. 오복순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장 30년 했어. 근데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처음 왔을 때 뭔 사연이 있는 놈인 줄 알았어. 맞았지. 또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녀석 여기 오고 나서 마을 노인들 아픈데 다 고쳐줬어. 몰래. 약값도 안 받고. 그게 5년이야. 오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왔어. 처음엔 호미도 못 잡더니. 유나가 웃었어요. 지금은 나보다 잘 잡아.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복순이 민혁과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황동리의 아들이고 딸이야. 오래오래 잘 살아. 오복순이 손을 들어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손뼉을 쳤죠. 박 씨가 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다은에게 들켰어요. 왜 울어? 안 울었어요. 눈물 났잖아. 먼지 들어간 거예요. 다은이 웃으며 박 씨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반지 낀 손이었습니다. 유나가 민혁을 바라보았죠. 후회 없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민혁이 유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황동리 산골짜기에 울렸습니다. 식이 끝난 뒤였어요. 민혁과 유나는 광산 앞 잔디밭에 남았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았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오복순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며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내일 해. 민혁이 웃었어요. 오복순이 돌아가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죠. 별이 나왔어요. 황동리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유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들이 저 별 봤겠네. 여기 앉아서. 민혁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겠지. 유나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죠. 민혁 씨. 응. 여기 있어도 돼요. 계속. 민혁이 유나를 내려다보았어요. 황동리에. 응. 민혁이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알아. 바람이 불었어요. 들꽃 냄새가 났습니다. 광산 입구 전구줄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불빛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황동리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폐광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견학을 왔죠. 민혁은 매일 아침 진료 전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창고 한켠에 걸어둔 낡은 광부 안전모를 꺼내 닦는 거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다시 걸어두었죠. 그리고 흰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 가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민혁? 차연준이 아니었어요. 차민혁이었죠. 민혁이 직접 그렇게 새기라고 했습니다. 다은이 센터 복도에서 민혁과 마주쳤어요. 오늘 외래 많아. 다은이 말했습니다. 알아. 점심 먹을 시간 있어. 없을 것 같아. 다은이 민혁에게 김밥 하나를 건넸어요. 유나 씨가 싸줬어. 민혁이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바라보았죠. 고마워. 다은이 웃으며 돌아갔어요. 점심때 유나가 센터로 왔습니다. 한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접수대 옆에 앉아 어르신들 접수를 봐주었죠. 이제 서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증상을 적고 순서를 안내했어요. 노인 한 분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원래부터 있었어.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원래부터요. 오후 진료가 끝났어요. 민혁이 가운을 벗으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나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황동리 들판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죠.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유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 저 끝에 아이 하나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오복순이 뒤에서 따라다니며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오복순을 피해 웃으며 달렸죠. 민혁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유나가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잘 살고 있죠, 우리. 민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5년의 도망과 5년의 기다림과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을이 깊어졌어요. 황동리 들판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혁과 유나가 나란히 창가에 서 있었죠. 마을 어귀에 세워진 표지판이 노을빛에 빛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마을 황동리.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렀어요. 들꽃이 흔들렸습니다. 민혁의 청진기가 가운 주머니에서 살랑거렸죠. 유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박동으로. 차민혁은 끝내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천재 의사로 기억하든 전설로 부르든 상관없었어요. 황동리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인들. 그 얼굴들이 민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윤아도 마찬가지였죠. 재벌 회장의 자리보다 흙 묻은 호미가, 차가운 집무실보다 오복순 할머니의 잔소리가 더 따뜻하다는 걸 황동리에서 처음 배웠어요. 두 사람은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보건소 문을 열고 밥을 짓고 별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버려진 땅이라고 불리던 황동리가 생명의 마을이 된 것처럼 세상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